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전번에 배웠던 그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해수의 대순환. 그 해수의 대순환은 우리가 대기의 대순환과 맞물려서 그리고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의 큰 흐름들이 지구상에 5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5대 환류라고 그랬어요. 5대 환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5대 환류와 관련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 3줄 요약이 있습니다. 다시 보실래요? 자, 해수의 순환, 바람 또는 대륙의 영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 이걸 환류라고 그랬어요. 환류. 전 세계에 5군데가 있다. 환류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고, 그러한 그 5개의 환류가 있는데 그 환류의 중심에는 쓰레기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북태평양 환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북태평양 환류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여기 속해 있죠. 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구로시오 지역이 있고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환류는 4개의 해류가 물리며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순환하는 해류를 환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북태평양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이 북태평양 환류는 몇 개의 해류가 관여를 하고 있느냐, 물리고 있느냐. 첫 번째, 이 북적도 해류하고 북태평양 해류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북적도 해류는 동에서 서로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북적도 해류가 이 대륙 구로시오 지역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일본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차가워진 또 북태평양 해류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다시 무거워지니까 내려오죠. 다시 이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적도 해류 동에서 서로 구로시오 지역을 만나면 위로 구로시오 난류죠.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차고 무거워지면 아래로 내려와요. 이와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중앙에 쓰레기섬이 나타난다. 이 쓰레기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16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해류들은 4개가 물고 물리는 이러한 해류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류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바람들이 유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반구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자, 2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이 북동무역풍이고,
지구 자전과 전향력의 영향에 의해서 약간 휘죠.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휘죠. 동에서 서로 휘는 바람. 이걸 북동무용풍이고. 그 다음에 30도하고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이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편서풍이라고 그래요. 편서풍. 그 다음에 극순환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극동풍. 이게 이제 방위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 남입니다. 이게 북이고요. 그죠? 이걸 북동, 남동, 그 다음에 서남풍, 그 다음에 북서풍 이래요. 그죠? 그래서 헤들리 순환 이러한 그 무역풍은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불게 되고 극동풍은 극순환에 의해서 불게 되죠. 그래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밀도 차이에 의한 직접 순환이고요. 페렐 순환은 얘가 하강하면 나도 하강하고 얘가 상승하면 얘도 상승하는 그런 간접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덥고 가벼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죠. 상승했다가 극지방을 따라 좀 더 고위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니까 하강하죠. 이러한 순환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마찬가지죠. 60도와 90도는 60도가 뜨거우니까 올라가죠. 극지방을 따라 올라갔다가 차가워지니까 내려오고 이러한 순환은 직접 순환이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하지만 이쪽 30하고 60은 여기서 얘가 내려오면 따라서 내려와요. 얘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마치 이 톱니바퀴가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가 양쪽에 있는 톱니바퀴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순환이 바로 페렐 순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페렐 순환에 의해서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직진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직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휘어진다고 그랬어요. 전향력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직진으로 약간 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면서 아래로 차고 무거워지니까 곧바로 내려와야 되잖아. 이렇게 차고 무거워진 놈 이렇게 곧바로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지만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다. 곧바로 올라가야 되지만 전향력 때문에 휘어진다. 그죠? 무거워진 놈 내려오고 가벼워진 놈 올라가요. 덥고 가벼워진 놈, 춥고 무거워진 놈은 곧바로 내려오죠. 춥고 영하고 30도는 어디가 춥지? 어디가 추워요? 30이 추우니까 춥고 가벼운 놈 내려오죠. 곧바로 내려와야 되지만 약간 휘어진다. 전향력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3세포 순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3세포 순환 모델에 의해서 해류의 흐름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북태평양 환류를 살펴봤습니다. 순환하는 해류 그 큰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 환류라고 그랬어요. 이 환류는 바람의 영향, 대륙의 영향으로. 그래서 요 그림 한번 꼭 그려봐 주시면 좋겠어요. 요 그림 꼭 그려봐 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리고 요 3세포 순환 모델, 요것도 한번 그려봐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해류의 바람의 영향으로 이런 요 쓰레기 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을 거야. 이 그림 잘 봐주셔. 이게 북태평양 환류, 시계 방향, 남태평양 환류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는 반시계 방향,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빙글빙글 돈다. 이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서쪽이고요.
동서남북. 그림들 요 그림이 있나요? 요 그림 있나? 교과서에? 요 그림을 그럼 한번 그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충 그려. 요 그림만 안 그려? 어차피 안 그릴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요 그림 교과서 있죠? 요 북태평양 한류죠. 시계 방향. 남태평양 한류 반시계 방향. 인도양 한류 반시계 방향. 남대서양 반시계 방향. 북대서양 한류 시계 방향.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기억, 북반구에서는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무역풍은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 있으니까 해류를 주로 동에서 서로 흐르게 하죠. 틀렸습니다. 해류는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이도로 운반한다. 예,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류와 해류의 순환, 해류, 그 환류, 커다랗게 흐르는 그 해류의 순환을 환류라고 그러죠. 환류하고 대기의 대순환이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이 좋아요.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 환류. 네? 환이야. 환. 이게 아니야. 이 한이 아니란 말이야. 이 한류가 아니라고. 환이야, 환. 전 세계 5개가 있어요. 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사막화. 사막화는 이제 어떤 말 그대로 건조해지는 지역이 많아져. 건조해지는 황폐해져요. 그 토지가.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사막화입니다. 이 사막화의 이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연적 요인, 어떤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뭐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 발생해 버리면 사막화가 진행되겠죠. 또 인위적인 요인,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무분별한 산림 파괴. 엊그제 뭐 뉴스에도 나오죠.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파괴되고 있다. 아마존 지역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냐?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또 나무를 베어서 팔고 팔면 수익을 얻어서 어떤 우리가 먹을 음식을 사고 또 거기다 농경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채소 이런 것들을 길러 먹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서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농경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 이 사막화가 돼버리죠.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결국은 이 생물체,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막화가 진행이 되지. 이런 것이다. 자, 확인.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지역. 이게 동태평양이면 페루 지역이야. 이게 동이야. 이쪽이 이제 그 지속되는 현상이 뭐냐? 엘니뇨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자, 평상시 무역풍이 강하죠.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쪽이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몰리죠. 인도네시아 적도 지방 쪽이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몰려서 비구름이 많이 발달하는 것이 평상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풍이 평상시는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불기 때문에 이쪽 동쪽은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죠. 솟아오르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해요. 용승이 일어나잖아요. 이 용승이 일어나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대요. 그래서 평상시는 이 페루 연안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 발달된다. 고기가 많이 살아요. 평상시는. 그런데 이 무역풍이 약화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 따뜻한 물의 깊이를 보실래요? 이 따뜻한 물의 깊이가 평상시는 얕아요.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따뜻한 물의 요 깊이가 깊어요. 그죠? 그 차가운 물이 용승을 못해.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 형성이 되면 이쪽에 비구름이 많이 발달하죠. 이게 엘니뇨죠. 이 동쪽이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 쪽에 비구름이 발달해. 이거 엘니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엘니뇨와 관련된 얘기죠. 뭡니까? 여기 보시니까 엘니뇨 관련된 얘기. 그렇죠? 이렇게 아까 용승현상 평상시는 용승현상이 있다. 그죠? 그렇다 그래. 친구들아. 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거 보실래요? 지금 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는 이 차가운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솟아오르죠. 그래서 동태평양은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여서 수온이 낮고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죠. 평상시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평상시는 이쪽에 이 동태평양 쪽에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서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이제 엘니뇨가 발달되잖아.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지 않죠. 동태평양 쪽에 비구름이 많이 발달돼서 그 이쪽 동태평양 쪽에 홍수라든가 홍수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엘니뇨가 뭐냐?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죠. 그 적도 부근 동태평양 페루 연안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 엘니뇨다. 엘니뇨.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쪽에는 홍수가 비구름이 발달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서태평양은 가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용승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지구 미래와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기술을 개발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 온실기체가 정말 기후 위기에 아주 치명적이죠.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이렇게 되죠. 많은 양의 온실기체가 증가를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죠. 그죠? 엘니뇨가 뭐냐? 개념 정리.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된다.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죠. 동태평양. 그래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 상승기로 형성되어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홍수가 발생하죠. 동태평양 쪽이. 이게 이제 엘니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라니냐는 뭐냐?
요거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한 것이죠. 무역풍의 약화로. 근데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이 더 강해져 버리죠. 더 강해지니까 이쪽에 서쪽에 비구름이 더 많이 발생하죠. 여기는 아까 그 동태평양이 저기에 발생하지만 라니냐는 이 서태평양의 강한 저기에 더 강한 저기에 발생하죠. 서태평양의 수온 상승으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동태평양에는 가뭄이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반대다. 이거는 무역풍의 강화, 이건 무역풍의 약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하고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 그러면 라니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 엘니뇨.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Understand? 자, 이제 413 할게요. 414 할게요. 414는 이제 에너지가 전환, 에너지의 종류. 그 다음에 에너지는 전환이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뭐 전기 에너지가 또 빛 에너지로, 또 뭐 예를 들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죠.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거 좀 어렵죠? 그냥 앞에서는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여기 어떤 기체가 노는 개가 있어요. 이 개에 열이 들어오면 Q값은 플러스고요. 개에서 열이 나가면 Q값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 개가 외부로 일을 하면 W값은 플러스고, 이 개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W값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Q는 U 플러스 W다 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또 물리원에서 배우니까요. 근데 개에 열이 들어오면 Q값은 플러스고요. 개에서 열이 나가면 Q값은 마이너스고, 개가 일을 하면 W값은 플러스고, 개가 일을 받으면 W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Q는 U 플러스 W, U 플러스 W.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통합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일단 통합과정 이것만 알면 돼.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요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요 식은 이제 나중에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기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Q는 U 플러스 W거든요. Q는 내부 에너지하고 E를 더한 값이다. 공급한 열량. 그래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U는 Q-W거든요. U는.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자, 밀폐된 실린더의 기체를 피스톤으로 압축하는 동안 300kJ의 열이 방출되었어요. 열이 방출됐네. 열이 방출됐어. 마이너스 300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압축 E의 양이 400이다. 압축을 당했죠. 압축을 당했으니까 W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빼주면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옵니다. Q는 열.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것만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왜 마이너스 붙이고 왜 마이너스 붙이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요게 바로 이제 이렇게 기사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통과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Q는 U 플러스 W구나. 그런데 U를 구하랬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량. U는 Q 마이너스 W구나. Q가 왜 마이너스 표시되고 W 왜 마이너스 표시되냐? 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거 하지 말고요. 또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에너지 정의를 알고 에너지 종류를 말할 수 있다. 또 에너지가 전환이 되죠. 근데 왜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데 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배울 목적이죠. 에너지는 전환이 되고 에너지 총량, 반응 전 에너지하고 반응 후 에너지,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 총량, 전환된 후에 에너지 총량은 다 일정에 똑같아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런데 왜 에너지를 우리가 아껴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그 열로 빠져나가 버려요. 열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손해잖아. 그죠? 에너지 효율이 약해지죠. 그럼 요거 한번 그림 얼른 보여줄게요. 자, 이런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죠. 에너지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해줄게요. 한번 보시면 이거죠.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가 전환이 되죠. 예를 들면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광합성 같은 게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보면 반딧불이가 있어요. 반딧불이는 자기 몸속의 화학 에너지를 그 전기 빛 에너지로 이게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또 석탄을 연소시키잖아요. 석탄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석탄을 연소시키면 열이 나오죠.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선풍기 같은 거, 선풍기 전동기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선풍기 날개가 막 돌아가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든가 유치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죠. 자, 에너지는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아. 근데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죠.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에너지가 보존되는데도 에너지를 전략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는 거야. 까닭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날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존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잘 봐. 이게 열기관이야. 열기관. 열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 자, 이 열기관이 여기 열기관이야.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이 Q1의 에너지를 받았어요. 열을 받았죠. 이 열을 받으면 이 열기관은 일을 하는 데 쓰이죠.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죠? 이 Q2 때문에 에너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열 효율, 에너지 효율 또는 열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계산해. 공식 알아둬야 돼. E는 공급된 전체 에너지 양이죠. Q1이 열기관에 공급됐어. 그리고 1로 사용된 에너지 Q1분의 W.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요거. 자, 열기관에 공급한 열 에너지 Q1은 열기관이 하는 일의 양에다가 Q2를 더한 것과 같다. 요 식을 알아줘야지. 일도 단위가 줄이고요. 에너지도 단위가 줄이에요. 알겠어요? 일과 에너지. 일은 100% 열로 전환될 수 있어. 그러나 열은 100% 일로 전환이 못 돼. 단위가 똑같아요. 일의 단위나 그 에너지의 단위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열기관이 Q1의 열을 받으면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Q2의 열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Q1은 W 플러스 Q2와 똑같다 라고 하는 식이죠. 이랬을 때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E는 Q1분의 그 다음 유용하게 사용된 일에 사용된 에너지 Q1분의 W. 그래서 여기서 W는 Q1에서 Q2를 뺀 거와 똑같죠? 그래서 Q1분의 Q1 마이너스 Q2. 그래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계산하고 이 값은 1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관. 자, 요거 열기관이죠. 뭐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가 Q1의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으면 1부는 2일로 사용되고 1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Q2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Q1은 뭐가 같다고? W 더하기 플러스 뭐 Q2와 똑같다. 이때 열 효율 E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공급한 열기관이 받은 전체 열의 양 Q분의 그 다음 1로 사용된 그 에너지죠. 그것도 에너지니까. 그래서 Q1분의 Q2 1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열전구보다는 형광등보다는 LED 이걸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백열전구의 열 효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폐열로 90% 나가버리고 형광등은 열 효율이 20%래요. 나머지 폐열로 80% 나가버리고 LED는 열 효율이 30%래요. 나머지 폐열이 70%. 자, 문제 하나 교과서 문제 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비슷해요. 요거 알아야 돼요. 열 효율. 열 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Q1분의 열 기관이 하는 일 W 곱하기 100. 요게 열 효율이다. 네? 공식 알아둬야 돼요. Q1분의 W. 근데 Q1은 뭐과 같다고? Q는 에너지 보존 법칙 뭐 W 플러스 뭐 Q2와 같다. 알겠냐? 열 효율이라는 것은 열 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중에서 열 기관이 외부의 한 일의 비율이다. 온도가 낮은 저열로 빠져나간 열 Q2라고 할 때 열 효율은 다음과 같다. 열 효율 이니셜이 뭐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제품 보면 에너지 효율에 E자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자, 그러면 문제. 자동차 열 효율. 자,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150이야. 엔진이 하는 일이 둘 다 킬로줄이죠. 자,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120은 어디로? 폐열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죠? 150분의 30이 열 효율이지. 공급되는 에너지, 엔진, 열 기관이 엔진이죠. 120입니다. 근데 엔진이 하는 일은 30이야. 그럼 나머지 90인가? 90은 빠져나가 버리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지. 120분의 30. 그래서 자동차에는 열 효율이 150에 30이 20%지만 자동차비는 120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25%. 열 효율이 누가 높지? B가 높지. 이 B가 높다. 열 효율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 효율이 높으니까. 그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지. B가. 그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자,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자동차 AB 중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A겠죠? A가 더 많이 사용돼야 돼. 연료가 적게 드는 자동차는
열 효율이 높은 B겠죠. 그래서 동일한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열 효율이 높은 자동차 B가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열 효율이 낮은 자동차 A는 같은 조건에서 달릴 경우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겠지. 열 효율이 낮으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도 있다. 이런 것이죠. 또 백열 전구 대신 형광등, 형광등 대신 LED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지만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총합은 변함이 없지만 유용한 에너지가 점차 줄어들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죠. 자, 이제 문제. 이제 요거는 열 효율이 20%라고 했네요. 자, 20은 열 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전체 에너지가 50이네요. 그다음에 그 하는 일의 양을 모르니까 x 곱하기 100 하니까 열 기관 하는 일이 얼마지? 7kJ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지? 교과서 문제도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면 항상 전체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 보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왔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 전환 과정에서 빗소리, 열 등 더 이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돼 버리죠. 자,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4-1-3 내용이죠. 뒤에 문제는 선생님 참고로 내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가 없죠. 왜냐? 그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꼭 중요한 거죠. 사실 요거 그 열 기관 자동차가 Q1을 받으면 그 Q1의 일부는 1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는 Q2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죠? 그래서 열 효율에 관한 공식은 아까 이미 다 했죠. 그리고 열은 100%, 1로 100% 전환되지 않습니다. 열은. 그러나 이 일은 100% 열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되지 못하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된다. 연력학 제2법칙이죠, 이게.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에너지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이건 좀 어렵죠. 그냥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알 필요 없고요.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걸 가지고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 뭡니까 에너지가 이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교과서 통합 교과서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해서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뭐 이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죠. 내가 나중에 만약 필요하다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요걸 설명해 줄 수 있다. 요거 하나 더 할까?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전환되죠. 그 예를 들면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호흡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태풍은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지진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화산은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반딧불이는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로, 폭포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생활 속에서는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TV는 전기 에너지가 빛 소리 에너지로, 가스레인지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자레인지는 파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기 전자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처럼 자연현상이나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처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고요. 전체 에너지량 일정한데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그러나 에너지 저장 과정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지. 이거 안 했나 보다. 이거. 지금 선생님이 너무 하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에너지가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단위는 줄이죠. 줄이고 우리가 이 줄은 뭐 곱하기 뭐냐? 뉴턴 곱하기 메타를 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도. 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의 단위는 일은 W죠. W는 사실은 공식이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Fs. 근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지, 줄.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죠. 줄. 예? 자, 우리가 열은 100% 일로 전환이 안 되죠. 100% 일로 전환이 안 되지만 일은 100% 열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죠. 예? 예? 여기. Q2는 항상 제로는 아니에요. Q2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Q2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이죠. 열은 100% 일로 전환이 안 되죠. 일은 100% 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열은 고온에서 항상 저온으로 이동되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항상 이동되지 못한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죠. 또 다른 표현, 열역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 에너지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요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한데 통합 과정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외워야 될 건 이거야. 오늘 외워야 될 것은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또 일의 단위도 줄이다. 응?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열 효율 E. 요식이에요. 요식이 중요해요. 요식. 요걸 외우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요거.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1과 1의 단위 줄이죠. 에너지의 단위 줄이죠.